자, 페이지 66페이지. 오늘부터 2단원을 시작합니다.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하는데, 어려운 내용도 물론 있어요. 근데 쉬운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좀 보편적으로 좀 쉽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학교 가서 물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은 좀 어렵습니다. 2단원도.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니네들이 별표를 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71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71페이지. 71페이지에 펼치면 동위원소와 평균원자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동위원소와 평균원자량이 모의고사 수능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꼽아라 그러면 이 동위원소와 평균원자량을 꼽아요. 여기 평균 원자량까지만 나와 있는데 평균 분자량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 평균 분자량에 대한 내용은 책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외워서 문제 푸세요. 외워서 문제 푸세요. 네, 개인적으로 나는 외우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걸 제외하면은 앞쪽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없습니다. 오늘 파트는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 설명과 그리고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 파트에 평균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합시다. 자, 66페이지. 네, 보세요. 자, 1단원이 원자나 분자의 개수나 몰수를 갖고 놀았다면 2단원부터는 그 원자 속에 되어 있는 구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원자의 구조는 되게 다양하죠.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가운데에 양성자가 있고요. 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전자가 돌죠. 그죠? 이게 다예요. 원자의 구조는. 그리고 전자가 도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왔었는데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엔가 이렇게 존재해요. 라고까지 배우는 게 2단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자의 배치를 오비탈로 설명하는 게 2단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양성자가 뭐니, 중성자가 뭐니, 전자가 뭐니 이렇게 배우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항상 같은 위치에 원자핵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몇 개씩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게 2단원의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전자가 들락날락하거든요. 밖으로 빠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빠지면 양이온, 들어오면 음이온. 그렇죠? 그 전자가 이 껍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 변화되는 내용을 하나씩 배워가는 게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의 화학원 2단원이에요. 됐나요? 원자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내용 되게 간단하니까. 중학교 때도 이런 내용을 해요. 원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죠? 원자 속엔 뭐가 있다고? 원자 핵이 있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초딩스럽지 않니? 그지? 이 원자핵을 다시 쪼개면 양성자라는 애가 들어있고요. 중성자라는 애가 들어있어. 됐지? 그럼 이 양성자를 또 쪼개면 뭐가 있어? 네. 중성자를 또 쪼개면 뭐가 있어? 쿼크. 됐나요? 그러면 이 쿼크에 대한 내용은 물리예요. 그래서 쿼크에 대한 내용은 화학에서 배우지 않는다. 화학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지. 되게 쉽죠. 양성자가 몇 개이니? 그거에 따라서 원자 번호라는 게 정해지고요. 중성자가 몇 개이니는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만 나와요. 오늘도 연습은 간단히 할 겁니다. 전자가 몇 개이니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화학원의 포인트란 말이죠. 이 전자의 배치에 따라서 원자나 분자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니까 그 녀석이 가장 중요해요. 전자의 포인트를 맞춰서 2단원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럼 첫 번째. 얘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과학자 이름 외우기. 얘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과학자 이름 외우기. 자,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 전자를 발견한 사람,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각각 다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 단원의 첫 번째 파트니까 외워줍니다. 모의고사 20개는 과학자 이름 잘 안 나와요. 내면 좀 유치해. 하지만 내신은 낼 수 있단 말이죠. 제일 먼저 발견한 건 누구니? 됐어요? 제일 먼저 발견한 거. 전자예요, 전자. 됐어? 뭐 교과서에는 전자라고 나옵니다. 전자를 제일 먼저 발견. 누가 발견했어? 톰슨. 제일 짜증나는 과학자 이름은 외우세요. 요건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그냥 봐.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 러더퍼드 되니? 중성자 발견한 사람 체드윅. 이런 멋있죠, 체드윅. 양성자 발견한 사람 요거는 체크. 그죠? 왜? 요거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항상 수업할 때마다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명이야.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어. 내가 먼저야. 원조 뭐 이런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고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러더퍼드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러더퍼드라고 외우세요. 골트슈타인이야 라고 배우면 골트슈타인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됐나요? 요건 학교 가서 꼭 물어봅니다. 됐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원자핵 구조 되게 간단해요. 처음부터. 자, 원자핵 구조. 1번. 어떻게 생겼니? 원자라는 애는 얘는 쪼개진단 말이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쪼개집니다. 원자핵이라는 애와 전자라는 애도 배워야죠. 두 가지만 배우면 되니까. 잘 안 보이겠네. 영상을 찍는 건 좀 여기 맞춰서 찍어야 되잖아요. 자, 1번. 원자라는 애는 원자핵이나 전자로 되어 있다. 됐지?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원자핵,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마이너스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의 양은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돼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플러스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전자의 마이너스 성질과 원자핵의 플러스 성질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같으면 0이죠. 그게 표현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걸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라고 써주면 학생들 중에 산염기 중성인 줄 알아요. 뭐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서 플러스 극에도 마이너스 극에도 서로 반응하지 않는 중성 상태를 의미해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어렵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 원자핵이라는 애를 다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럼 양성자가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 성질이에요.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전하량이라는 애는 전자의 전하량과 양성자의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좀 전문적인 단어로 유효 핵전하라든가 핵전하량 이런 단어로 배우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누가 발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자를 발견한 사람 이름은 톰슨이라고 했어요. 톰슨.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비운의 과학자 톰슨. 3000년 동안 내려오는 정설을 깨부신 사람인데 노벨상 줘야 되지 않아? 못 받았어요. 그 못 받은 이유는 제자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그 제자 이름이 러더퍼드예요. 이걸 러더퍼드가
스승을 뛰어넘기 위해서 스승을 깎으셨죠. 그래서 원자핵을 찾아낸 러더퍼드가 훨씬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네.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이라는 사람이고요.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두 명이라고 했어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랑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둘 중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학교 가서 꼭 물어보세요.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 두 명인가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꼭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두 명이 남아있어요. 68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양극선의 발견 골트슈타인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양성자의 발견 러더퍼드 이렇게 써있는 거 맞죠? 이 책은 러더퍼드에다 양성자의 발견이라고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양극선이 양성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골트슈타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줍니다. 원자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거 딱 하나예요.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단어는 되게 중요하죠.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원자는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요거 맞고요. 요거 맞아요. 요거 틀려요. 됐나요? 중성자가 없는 원자가 딱 하나 있어요.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꼭 체크합니다. 예. 수소 원자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물론 있는 수소 원자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수소 원자에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하나씩 찾아냈는지 그거에 대한 실험이 교재에 나와 있죠. 실험은 잘 외우시면 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러더퍼드의 실험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막 여러 가지가 막 바뀌고 있거든요.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러더퍼드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치? 실험 한번 해볼게요. 실험은 되게 쉽습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기계를 갖고 놀기 시작했죠. 장난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알리에서 파는 5,000원짜리 드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과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얘도 역시 이걸 가지고 놀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장난감 이름이 음극선 방전관이에요. 이 장난감 이름입니다. 진공방전관이라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걸고요.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탁 누르면 요 플러스 극 쪽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럼 이 빛은 여기서 나타났죠. 어디서 나오니까 여기서 뿅 하고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빛이 쫙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이름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 음극이라는 마이너스에서 나온 빛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됐죠? 빛은 선이라고 줘요. 레이. 그죠? 엑스레이 뭐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그것처럼 음극에서 나온 빛이에요.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이 실험 기구를 갖고 놀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
빛의 성질이 보다 더 이상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빛으로 설명하기엔 좀 이상하는데? 라고 시작한 거예요. 과학자는 좀 호기심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빛이라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놔둬요. 이 진공광정관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데 되게 고급 장난감이었겠죠. 요 속에다가 물체를 놔두고 또 실험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림자가. 그래서 물체를 놔뒀더니 그림자가 생겼어요. 이건 빛이어도 나타나는 성질이죠.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음극선은 그냥 빛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물체를 막 넣어보다가 되게 신기한 물체를 넣어요.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넣는단 말이죠. 이 미친 사람이지.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이지 않니? 장난을 하다가 이런 장난까지 해요. 바람개비를 넣었더니 이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아간단 말이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불을 끄면 다시 멈춰요. 불을 켜면 다시 돌아요. 그래서 바람개비를 넣었더니 빙글빙글 회전을 합니다. 이건 빛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바람개비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빛은 질량이라는 게 없어서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질량이 없죠. 됐나요? 운동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없으니까. 그럼 힘을 줄 수가 없죠. F는 mA인데 M이 없어. 빛은 힘도 없어요. 그러니 얘를 돌릴 수 있는 힘이나 충격량, 운동량이나 에너지를 빛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극에서 나온 무언가는 질량이 없으면 설명이 못하죠.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 음극선에서 나온 무언가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만약에 질량이 되게 크다면 에너지가 되게 크겠죠. 그럼 바람기가 졸라 빨리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되게 이거 돌아요. 질량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빛 아니구나 하는 걸 찾아내요. 마지막 실험이 제일 중요한 실험인데 요 위에다가 플러스 극을 다시 걸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을 다시 걸어요. 됐니? 그랬더니 빛이 갑자기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더란 말이죠. 됐나요? 그럼 빛은 전기적 성질이 없습니다. 됐나요? 빛은 전기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진해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지. 그럼 플러스 극이 그 녀석을 땡겼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구나 하는 걸 설명하게 돼요. 이 진공광정관 실험 3개로 3000년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 톰슨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 실험 3가지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실험 중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실험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은 여러 개, 수천 번의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번 전자 발견. 전자를 발견한 사람 이름은 톰슨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발견을 했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음극선으로 실험을 했어요.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이고요. 음극선 실험이에요. 그렇죠? 음극선이라는 건 방금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무언가, 그걸 음극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요 녀석의 성질이 3가지가 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걸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표시하세요.
이쪽에다 플러스극을 겁니다. 방정관이 이렇게 뒤집어서 있는데 방정관은 생략 되니? 그럼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무언가가 방출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 그런데 이 앞에다 물체를 이렇게 놔두면 이 뒤에 저 물체와 똑같이 생긴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음극선 사이에다 물체를 놔뒀더니 그 물체에 그림자가 형성됐어요. 됐지? 그러면 이 그림자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그 빛의 음극선의 성질이 정해지는 거죠. 그 성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진이죠. 직진. 음극에서 나온 무언가는 휘어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직진. 그렇죠? 요건 전자의 성질이 아니에요. 물론 전자의 성질이기도 하지만 빛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전자임을 알 수 있는 실험은 1번 실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더해요. 2번. 역시 마이너스 극에서 무언가가 출발을 해서 플러스 극까지 갈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요 중간에 바람개비를 설치한다. 이게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불을 끄면 멈춘다 그랬습니다. 불을 켜야만 회전해요. 그럼 바람개비를 놔뒀는데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 무언가가 회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은 나온 빛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녀석을 회전시킬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운동량, 충격량, 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다 공통적인 단어는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요. 음극선에서 나온 무언가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세 번째 실험도 한번 해볼까요? 요게 전자예요. 요게 음극선이 빛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무언가를 쌓았는데 위에다 아래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요. 여기다 플러스 극, 이쪽에다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걸어요. 그랬더니 이 빛이 이렇게 플러스 극을 향해서 휜단 말이죠.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어서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을 걸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현상이죠. 그럼 음극선에서 나온 무언가는 플러스 극에 당겨져서 인력이 작용했으니까 얘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요. 실험을 한 번 더 해요. 이거는 화학 책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음극선 실험이 있었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었어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었어. 여기서 음극선이 나왔겠지, 그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은 전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N극과 S극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니? 이걸 자기장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자기장을 걸어놓으면 음극선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봐. 휘어요. 됐지? 됐어? 선생님 이거 안 휘었는데요? 휘어진 거예요. 휘어진 거야. 전기장을 걸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에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장을 N극, S극을 걸면
여기서 빛을 쏘잖아? 쏘면 이게 N극 쪽으로 휘어지지 않고요. S극 쪽으로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요. 됐나요? 휘어지긴 휘어지는데 N극과 S극으로 휘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안 휘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휘면 옆에서 보면 안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아, 전기장, 자기장에서도 휘어지는구나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 휘어지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풀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걸 배우는 게 물리2예요. 됐나요? 혹시 추운 사람 없으면 에어컨 켜주실 수 있나요? 추운 사람 없으면 그냥 키우면 되죠. 그래요? 에어컨은 뭐 키우고. 나야 땡큐죠. 나는 좀 시원해야 공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차갑게 공부하세요. 얼음물에 발 담그고 공부하면 공부 되게 잘 되는 거 알아? 그럼 발가락이 졸라 시렵겠죠. 되게 공부 잘 돼요. 추울 때 공부하는 게 효율이 되게 높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 그렇다고 니네 발 담그지 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추천해주는 게 있는데 공부할 때 껌 씹으세요. 껌을 씹으면 공부 잘 됩니다. 그리고 잠을 쫓을 수도 있어요. 그 잠이 너무 많이 와서 막 껌 막 씹다가 껌 득득 떨어져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공부할 때 껌 씹는 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행 가는 애들한테는 알려줬죠. 왼손에 볼펜을 들고 있지 않은 반대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라. 그럼 공부 잘 돼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괜히 한쪽 손을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한쪽 손을 항상 긴장한 상태로 유지하면 공부 효율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그 실험은 음극선 실험이고요. 이 세 가지 실험으로 빛이 아니에요. 무언가 질량을 갖고 있는 알게니예요. 그 질량을 갖고 있는 알게니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발견해냅니다. 전기장까지는 교재에 나오니까 아, 전기장은 이해할 수 있어. 자기장에서도 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기장에서도 휘어지는데 N극과 S극 방향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수평하게 나란한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됐죠? 마지막 실험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이 실험이 원래 마이너스 극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 마이너스 극을 설치하고 플러스 극을 설치하잖아. 마이너스 극이 뭔가 나오죠. 이 마이너스 극에 금속의 종류를 바꿔요. 구리를 사용했다가 아연을 사용했다가 철을 사용했다가 여러 가지 금속의 종류를 바꾸고요. 나중에는 전압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다가 부도체 같은 것도 계속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부도체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금속, 순수한 금속을 가져다가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금속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속 판때기를 계속 바꿔. 그럼 여기 금속 판때기를 계속 바꿔서 이 실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딱 하나라도 저 실험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으면 다른 결과물을 결론으로 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종류를 바꿔도 항상 언제나 저 실험이 성립합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에 금을 설치해도 음극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나요? 여기다 은을 설치해도 음극선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 철을 설치해도 음극선이 나오는 거죠. 어떤 금속을 설치해도 음극선이 나와요. 그렇다면 철에도 저런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가 튀어나온 겁니다. 금에서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 실험이 뭐냐면 마이너스 극의 종류를 바꿔도 실험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모두 동일해요.
무슨 뜻? 이게 무슨 뜻?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모든 원자는 전자가 있어야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겠니? 이 음극선을 좀 정교하게, 좀 깔끔하게, 좀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얘죠. 얘는 저 음극선 실험이랑 러더퍼드의 실험 또는 앞으로 배우게 되는 보호의 실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진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형광등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진짜 엄청난 과학 발명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이 형광등 되게 신기하다.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형광등 근처에 가지 마세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 형광등 안에 수은 들어있는 거 알아? 누구요? 나는 아니고요. 이 형광등이. 뭐가 있다고요? 수은이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안 넣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좀 꼬른 거, 중국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형광등 이런 건 좋은 거 사세요. 알리 이런 데 사지 마라. 누구나 다 깨질 수 있어요. 물론 뭐 제대로 와도 좋은 게 오지 않겠죠. 이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형광등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은을 넣어야 빛이 나요. 이게 형광등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형광등 눈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맞춰 끼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탁 저 스위치를 넣으면 여기서 저 음극선에서처럼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음극선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꼬라지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녀석을 가만 놔두고 이 속을 진공으로 만들면 이 속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직진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형광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형광등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빛이 한 가닥 쭉 나가는 그런 제품을 얻을 수 있어요. 밖은 밝지 않아. 그냥 여기만 빛이 이렇게 나와. 광선검이야. 이상해. 그럼 여기 빛이 한 가닥이 쭉 나가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됐나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은이라든가 브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넣으면 빛이 음극선에 나온 전자가 가다가 저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충돌해요. 그러면 그 충돌 에너지로 원자에 들어있던 전자가 밖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때 에너지 차이로 에너지가 바깥으로 빛의 형태로 빠져나와요. 충돌하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자외선이에요. 이거 있죠? 이 정수기 옆에 있는 컵 보관대에 이 형광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형광등은 보라색이나 파란색이에요. 자외선이 나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나오면 위험하니까 이 형광등 안쪽 벽에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요. 그래서 이름이 형광등이에요. 형광 물질을 바르면 자외선으로 나오던 빛이 형광 물질에 닿으면 에너지가 적어져요. 그래서 가시광선 에너지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형광등이죠. 그럼 형광 물질을 균일하게 일정하게 바르면 가시광선이 균일하게 나오겠지. 그 중에 형광 물질이 좀 안 발라진 데가 있으면 그러면 자외선으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쓰지마, 이거 쓰지마. LED 써, 니네 이제. LED로 다 바꾸세요. 그쵸?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톰슨 실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기다가 체크. 수능에 많이 나오는 건 러더퍼드입니다. 원자핵을 발견했죠. 네. 혹시 A4 네, 좋습니다. 자. 러더퍼드라는 사람. 원자핵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실험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엄청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자를 이렇게 금속처럼 가지고 오면 여기에 원자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되게 많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 때는 원자의 눈으로 볼 수 없었거든요.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야. 그럼 얘를 양쪽에서 두드려 패요. 그래서 길쭉하게 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하나로 배열이 될 거야 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원자가 일렬로 배열될 거야. 원자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10의 마이너스 7승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뭐야? 자의 한 칸. 1mm. 그걸 10의 마이너스 7승. 얼만큼 해야 돼? 1000만 등분? 계산하죠. 맞아요? 그만큼을 잘라. 그 중에 한 칸이 원자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이 금속을 두드려서 얇게 만든 얘의 두께가 그만큼이어야 돼요. 일단 뭐 성공했다고 칩시다. 자, 두드려 패서 성공했다고 쳐요. 대단한 전연성이죠. 아무튼 두드려서 패서 이렇게 일렬로 섰다고 해. 톰슨이라는 애가 전자를 발견했으니 러더퍼드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톰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신문을 걸어. 야, 톰슨아, 원자가 있었는데 이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왔다며. 그럼 원자 속에 전자가 있는 거 맞지?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이라며. 그런데 원자는 중성이라며. 그럼 플러스 어딨어? 물어본 거야. 됐나요? 그럼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해서 와 이러고 있는데 제자라는 애가 야 마이너스 축하해. 그럼 플러스는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플러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 톰슨도 몰랐어요. 그래서 원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식빵의 건포도처럼 박혀있어 라고 원인을 합니다. 그럼 플러스 어딨니? 그랬더니 이 나머지 전체가 다 플러스야. 빵 전체가 플러스인데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닫혀있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가해주면 건포도가 튀어나가고 플러스 남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이 전체가 플러스라고 이만큼이 다. 러더퍼드는 이 플러스를 찾는 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가져온 거예요. 알파 입자는 뭐냐면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헬륨의 원자핵. 나중에 밝혀졌겠죠. 헬륨의 원자핵인데 이 헬륨의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핵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애를 여기서 쏴요. 알파 입자를 쏴. 그럼 전자는 질량이 있지만 매우 가벼워요. 헬륨은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무시하고 뚫고 지나갈 거예요. 됐니? 그런데 이 원자 속에 뭔가가 플러스 성질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얘 플러스 성질이고 여기도 플러스가 있다면 플러스와 플러스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 맞죠? 그러니 이렇게 직진을 하던 플러스의 빛이
청력을 받아서 뿅 하고 휘어질 거야 라는 걸 예견해요. 됐나요? 그래서 막 쏴. 알파 입자를 여기다가 막 쏴요. 이게 알파 입자가 흩어지는 산란 실험이에요. 막 쏴.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쏩니다. 전부 다 통과하죠. 전부 다요. 전부 다 통합니다. 러더퍼드는 좌절하죠. 실험 결과 안 나오니까. 왜? 원자핵이 되게 클 줄 알았대요. 태양계의 태양이 제일 크지. 그래서 원자 속에 원자핵이 제일 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실험을 하면 되게 간단하게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이거 되게 유명한 애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철수해요. 그만해. 돈 없어. 더 이상 못해. 철수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러더퍼드의 또 제자가 실험을 해서 하나 휘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성공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진짜야? 다시 해. 또 해. 안 나와.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실험을 했는데 휘어졌어. 요거 하나 찾아내려면 이걸 몇 번 해야 돼? 10만 번 정도 한다 그래요. 계속해요. 휘어지는 걸 찾아요. 하나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뭐까지 찾냐면 정말 째스럽게 되돌아오는 빛까지 찾아냅니다. 신기하지. 그럼 왜 이 실험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이게 지구를 바꿔놓은 가장 결정적인 실험입니다. 이 실험도 예를 든 사람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올림픽 경기장에 어딘가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놔둬요. 좀 큰 거야 500원짜리도. 50원짜리 정도 됩니다. 여기 놔둬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한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동전을 하나씩 나눠줘. 그런 다음에 여기도 던져요. 언제까지? 얘가 맞을 때까지. 됐어요? 이게 이 실험이에요. 동전을 막 던져 눈 감고. 그럼 안 맞으면 경기장 안에 500원짜리가 없는 거지. 계속 언제까지? 쨍그랑 할 때까지. 근데 쨍그랑 한 거야. 그럼 쨍그랑 했어. 뭐가 있어. 그럼 또 던지는 거죠. 언제까지? 맞을 때까지. 언제? 쨍그랑 할 때까지. 그래서 휘어지는 애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휘어지더란 말이죠. 이게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 실험입니다. 어때요? 장난감 갖고 놀던 톰슨과 이 미친 실험을 한 러더퍼드. 얘 윈 맛집이지. 그래서 이쪽에다 힘을 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스크린을 설치하고요. 여기다가 아주 얇은 금속을 설치합니다. 핀과 맞추기지.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쏴요. 그리고 이 스크린에 나타난 빛을 보는 거예요. 스크린의 빛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 이 알파 입자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알파 입자는 대부분 다 통과합니다. 그럼 이걸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원자는 대부분이 다 텅텅 비어있는 빈 공간이구나 라는 걸 찾아냅니다. 원자는 대부분 다 빈 공간입니다. 됐죠?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이 휘어집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이 휘어져요. 이 휘어지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안 낳는 거 아니에요. 흩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알파 입자를 휘어놓을 만큼 무언가가 중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질량 중심이라고 해요. 원자의 가운데에 질량이 뭉쳐져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이즈는 어때?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만약에 이게 크게 크다면 산란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실험이 잘 안 된 이유는 원자의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원자핵의 사이즈는 실제로 그만해요. 운동 경기장에 5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원자가 큰 건지 원자핵이 작은 건지 뭐 둘 중에 하나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가운데에 무언가 중요한 중심에 있어. 그래서 이걸 원자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중요한 내용도 있어요. 이 녀석 중에 빛을 맞고 반대로 튀어나가는 애도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다시 되튕겨짐 이렇게 써요. 이런 실험도 나중에 찾아냅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 실험을 보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휘어지지 않았다 그랬지. 이 실험을 보고 러더퍼드한테 조롱하듯이 얘기해요. 야, 종이를 한 장 들고 있고 거기다가 대포를 쐈는데 그게 대포알이 휘어지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런데 종이에 대포를 쐈는데 대포알이 종이에 맞고 휘어진 거예요. 야, 이씨, 더 웃긴 건 뭐라고? 종이를 이렇게 들고 있고 대포를 쐈는데 대포알이 종이에 맞고 다시 튕겨나간 거야. 이게 말이 돼? 그 정도의 위력인데 알파 입자라는 애. 저걸 물리 역학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튕겨져 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 가장 강한 힘이어야 되는구나. 그 강한 힘이 전기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전기. 이렇게 되튕겨 내려면 이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알파 입자와 같은 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청력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전기력, 청력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 입자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 그랬지. 왜? 여기서 쏘면 마이너스 U로 휘어지거든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 원자핵도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걸 결론으로 내려요. 그럼 러더퍼드는 결론 내리겠지. 내가 알파 입자 플러스를 쐈더니 대부분 다 통과하더라니까? 그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인데,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대부분 다 빈 공간인데 이 가운데 뭔가 하나가 있어. 굉장히 무거운, 크기는 졸라 작은 무거운 게 있어. 그걸 핵이라고 할 건데 이 핵이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찾아내죠. 그래서 러더퍼드부터 가운데 원자 핵을 그리고 주변에다 전자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자핵의 발견은 진짜 엄청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원자핵 실험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되게 이렇게 생긴 실험 있잖아요. 얘네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 휘어지고 여기 휘어지고 막 이런 그림 있잖아요. 되게 좀 철스럽고 좀 안 이쁜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요걸 요렇게 사진 찍어서 여기에 화학 요렇게 써 있어. 요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의 표지였어요. 화학 교과서의 표지가 얘였어. 그럼 화학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그림 중에 하나는 거지.
화학을 대표하는 그림이구나. 선생님. 네? 졸려서 근데 일어나서 그래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든지. 이게 누워서 예전에 문일고등학교라는 학교 남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시험 대비가 되면 학교가 가득 차거든요. 큰 강의때. 그래서 여기 복도에 이렇게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업을 잘 안 듣는 애가 있으면 야 너 일어나 나가. 그럼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대로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선생님 저 누워서 들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서 있다가. 자기가 자리 없는데 저기 누워서 그래 그랬더니 여기 누운 거죠. 실제로 그냥 그런 얘기도 있어. 참. 옛날에는 강사랑 학생이랑 이렇게 되게 커뮤니케이션이랑 이게 좋았거든요. 그럼 야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막 선생님 저 누워서 들어도 돼요? 뭐 이러면 이런 싸가지 없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연구가 됐어요. 나중에 니네들이 이런 거 원자핵을 깨부술 수는 없니? 깨부쉈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양성자 실험은 저 음극선 실험을 반대로 해요. 양극선이란 또 있지 않겠니? 야 음극선이 있는데 양극선은 없겠니? 그래서 양극선을 실험한 거야. 그 사람이 골트슈타인이에요. 여기 플러스를 설치하고 마이너스를 설치하면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 장난감을 또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빛이 나온 거예요. 됐나요? 전자보다는 밝진 않지만 빛이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에서도 무언가는 나왔지. 그래서 저 실험을 그대로 또 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양극선에서 나온 빛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렇게 휘더란 말이죠. 됐나요? 그런데 얘가 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휜다면 양극선에서 나온 빛은 잘 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면 양극선에서 나온 무언가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거 맞지? 되니? 하지만 전자가 급격하게 휜다면 얘는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많이 휘는 거 맞죠? 얘는 적게 휘었으니까 땡겨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질량이 많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러면 전자보다 질량은 되게 큰 알갱이가 양극에서도 나오는데 그 녀석이 휘어지는 정도가 전자보다 작으니 전자보다 훨씬 무겁구나라는 걸 찾아내요.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애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음극선, 양극선을 찾아낸 사람이 골트슈타인이거든요. 얘를 찾아낸 사람을 얘가 정의를 내리고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러더퍼드예요. 그래서 골트슈타인과 러더퍼드가 서로 누가 원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중성자를 어떻게 발견해?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과학자들 진짜 되게 천재 같아요. 얘가 전자가 이렇게 휘어진대. 그럼 이 휘어지는 각도와 이 휘어지는 방향을 보고 전자의 질량을 재요. 그 얘가 휘어지는 것을 보고 양성자의 질량을 재입니다. 그럼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질량이 맞아. 근데 헬륨은 2개죠. 전자 2개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넣어봤더니 질량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원소들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를 이렇게 질량을 조합해서 이렇게 재면 질량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안 맞아? 수소를 제외하고는 질량이 맞는 애가 없어요. 왜 안 맞지? 원자 속에 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질량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질량 차이를 보고 무언가가 있겠지 그러면서 둑이 파서 찾아낸 알갱이가 중성자예요. 이 체드윅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게 맞는데 그 내용까지는 화학원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있으면 반드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상식 하나만 더 할까요? 이 중요한 거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신에 하나, 둘, 셋 벌써 세 문제나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녀석은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내용이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적어드릴까요? 자, 이렇게 원소 기호를 씁니다. 됐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쓰는 애가 정해져 있죠. 원소 기호의 왼쪽에 아래에 여기다 쓰는 숫자를 원자 번호라 그래요. 괜히 원자 번호는 항상 요 위치에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 쓰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됐니? 질량수는 거의 대부분 화학원에서 원자량의 개념으로 쓰여요. 실제로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진 않아요. 하지만 원자량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질량수를 거의 원자량의 개념으로 씁니다. 여기다가 쓰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다 쓰면 이걸 원자의 개수라 그래요. 예를 들면 CL17 CL은 원자 번호가 17번이고요. 질량수는 35. 여기다가 2라고 쓰면 35짜리 17번 CL이 두 마리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니? 항상 기호는 전 세계 공통 기호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쓰는 숫자는 뭐야? 여기다가는 전자의 이동을 써요. 플러스는 버렸어. 마이너스는 받았어. 두 개 받으면 2 마이너스. 세 개 버리면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전자의 이동을 표시하게 됩니다. 됐지? 여기 약속이거든요. 약속. 요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도 한번 볼까요? 원자 번호가 뜻하는 바는 뭐야? 요게 양성자의 개수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수소가 1번이야. 왜? 양성자가 하나니까. 헬륨은 2번이야. 왜? 양성자가 2개니까. 됐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럼 질량수는 뭐니?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요. 이게 질량수라는 녀석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 쓰셔도 돼요. 정리할 거야. CL17번 35. 자, 원자 번호 몇 번? 17번. 그럼 양성자 수 몇 개? 17개. 됐나요? 그럼 중성자 수 몇 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양성자 수가 17개란 뜻이고요. 질량수가 35니까 중성자 수는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 18개가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요걸 요 원소 기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전자는 몇 개인? 됐어? 자, 여기에 아무 숫자도 없죠? 됐니? 아무 숫자도 없다는 얘기는 뭐야? 전자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아무 숫자가 없으면 이걸 원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온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전자도 17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 지워볼까요? 얘도 지워. 그 내용이 뭐냐면 동위 원소.
동위 원소. 이 녀석 잘 배우세요.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동위 원소입니다. 동위 원소. 자, 동위 원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원자의 표시법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라는 아무거나 쓰세요. 원소 기호를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 쓰는 단어가 있고, 여기다 쓰는 단어가 있고, 여기다 쓰는 단어가 있고, 여기다 쓰는 단어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두 가지만 예요. 양성자 수를 여기다 쓴다는 거죠. 왜요? 이게 원자 번호니까. 됐지? 그럼 여기다가 쓰는 애가 있다는 거지. 이걸 질량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양성자 수 원자 번호와 같은 값이 있습니다. 전자 수도 같아요. 아무 때나 같으면 안 돼. 반드시 원소일 때만, 원자일 때만.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일 때는 전자의 개수도 양성자의 개수와 같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지? 예를 들어본 거예요. H12.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지. 그치? 그럼 양성자 수는 몇 개? 1개. 질량 수는 얼마? 2. 됐니? 그럼 중성자 수 몇 개? 하나 있어야 되죠. 됐나요? 얘 이름은 뭐니? 수소는 H요. 수소는 H11. 수소예요. 쟤는 H12G. 어때? 수소보다 2배 무겁죠?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얘 이름이 무거울 중 중수소입니다. 그럼 H13은 뭐겠니? 3배 무거워요? 오! 이름 되게 단순하게 붙이죠? 왜요? 일본 사람이 붙였으니까. 되게 단순하게 한자로 붙입니다. 됐죠? 선생아, 이게 뭐야? 그래서 니네들 요거 보는 법은 꼭 알아두세요. 얘가 원자니까 전자수도 1개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에 원자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위 원소를 배우는 거예요. 동위 원소. 위치는 같아요 라는 뜻이거든요. 동위 원소가 무슨 뜻이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 원자 번호는 같아요. 그런데 질량수가 달라. 요런 애를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H1, H1, H1. 자, 원자 번호는 1번이죠. 그럼 주기율표에 1번에다 넣어야 되지 않니? 됐어요? 그런데 얘가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단 말이죠. 어때요? 가벼운 애, 무거운 애 종류가 많지. 그럼 얘네들을 수소인데 1중수소, 2중수소, 3중수소 이렇게 다른 칸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칸에 넣을 수가 없죠. 왜? 원자 번호가 같잖아요. 그러니 1번 칸에 하나, 둘, 3개를 넣는 거예요. 주기율표에 보면 위치는 3마리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맞죠? 1번 위치.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란 뜻이에요. 그게 저 뜻이야. 원자 번호는 다 똑같으나 몸무게가 다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좀 전문적인 단어로 정리해 볼까요? 원자 번호가 같아가 무슨 말이라고?
양성자의 수가 같아요. 하지만 질량수가 왜 달라?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요. 이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는 똑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비슷합니다. 예전엔 이런 단어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거 내면 전학과 할아버지 선생이야.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요. 원자과 전자가 똑같고 족과 주기가 똑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H11로 되어 있는 물이나 H12로 되어 있는 물이나 물은 물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누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 얘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물, 얘는 무거운 물, 그래서 중수라고 합니다. 네. 되셨나요?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요. 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몸무게가 다른 거 맞죠? 그죠? 얘를 마시면 다이어트, 얘를 마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이 너무나 적죠. 사용하긴 합니다. 어떻어? 무겁죠? 그래서 꽉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물보다. 그래서 이 안에다 무언가를 가둘 때 써요. 그래서 꽉 얘를 가둘 때 여기 가두는 애가 누구냐? 원자. 방사능 원소의 우라늄을 여기다가 여기가 가둬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갇히는 거예요. 그래 후쿠시마 원전 터진 거 알고 있지? 거기 오염수를 계속 방수하고 있죠. 왜? 오염수가 없어지면 그 가운데 원자봉이 녹아 터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방사능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미친 듯이 물을 부어서 여기에 있는 방사능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방사능이 가득 차고 물이 기능이 떨어지면 그 방사능이 또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이 물을 또 빼고 또 보충하는 거예요. 생 물을 빼고 보충, 빼고 보충. 그러면 보충하는 물이야 바다에서 막 끌어다가 보충하면 되는데 뺀 물에 방사능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이 녀석을 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흙에다가 뭉쳐서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동네 땅에 나가요.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막 쌓아놨어요. 근데 막 비가 오고 지진 나고 그러니까 흙이 무너지지. 방사능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어. 그냥 버릴게. 그건 버린 거잖아요. 지금 계속 버리고 있죠. 전 세계 바닷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걔가 태평양을 이렇게 돌아서 해류를 타고 쿠로시오 난류로 우리나라로 올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럼 10년 정도 뒤에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까지 완벽하게 들어오죠. 죽죠. 뭐 어떻게 해, 그냥 얼마나 좋아. 좋은 거 없나요? 예를 들면 체르노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는 봤니? 체르노빌에서 400km 떨어진 지점까지 방사능이 퍼집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에서 원자력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몰랐어서 이 원자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녹았잖아요. 이세희도 이게 처음 본 거예요. 녹는 거를. 그래서 야 이거 녹는데 어떻게 되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가서 이거 빨리 고쳐. 그래서 사람들을 막 보내죠. 보낸 사람들 오질 않는 거야. 야 이 새끼들 왜 안 와? 무전기로 막 했는데 지하여서 무전도 안 터지고 역시 왜 안 와? 이 새끼들 다 죽은 거 아닌가? 어디 도망갔나? 왜 안 와?
그래서 사람들 계속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방사능 위험하다니까? 그럼 방사능 방지하는 옷을 입으면 되겠네? 그래서 소방수들 옷을 입었어. 그럼 산소 마스크를 쓰고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띠띠거리면 나올 거니까. 근데 들어가는 순간 방사능 계측기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헐 이거 뭐야? 정상인가? 다 뒤지는 거야. 이게 쉬! 야 새거 갖고 와서 간대? 또 멈춰. 야 뭐야 이게? 그 당시에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할 수 없는 양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계측기가 야 이거 뭐야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죽는 거야. 막 사람들을 막 보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막 여기 막 방사능이 나오니까 야 이거 빨리 막아. 그래서 문과생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방사능 풍어져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흙을 쏟아 부어서 여기를 다시 메꿉시다. 콘크리트로.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럼 저기를 메꾸려면 어떻게 해? 야 헬기 있잖아. 헬기를 가서 여기다 뿌려. 이과생이 나타나서 야 거기 헬기로 가다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조종사도 다 죽어. 뭐야 그게 그렇게 위험해? 가서 뿌려봐. 뿌렸어. 가는 거야.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요. 야 이거 뭐야? 야 보내. 안 된다니까. 뭐야 문과생들이 잘 못하나? 그럼 이과생 네가 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광주가 저 헬기에 타요. 부들부들부들. 야 씨가 가까이 가면 뒤지는데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뒤지는데요. 타. 그래서 헬기가 막 가까이 가니까 야 뒤진다니까 빨리 돌려. 그래서 돌려요. 그래서 과학자 살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방사능이 오염됐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막아. 그래서 이 과학자를 가둬.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못 가? 계속 윗대가리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막 난리에 사람 다 죽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해가 점점 지고 나니까 여기서 뿜어져 나온 열기가 여기로 불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하늘 끝까지 쫙. 근데 그 불기둥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반짝거리는 하얀색이야. 그래서 야 저거 뭐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 불기둥을 구경해요. 애기도 안고 와서 야 저거 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데리고 와서 와 다 쳐다봐요. 나중에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퍼져 다른 나라까지 가요. 그 다른 나라의 과학자가 이상한데 방사능 계측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 야 이거 더 움직이면 위험한데? 삑? 이런 요들을 막 처먹어. 요들을 먹으면 방사능에 조금은 버틸 수 있어요. 요들 처먹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요들을 막 나눠줘. 먹어. 방사능 온다니까 먹어. 야 그게 뭔데? 그거 왜 와? 먹으면 뒤지는 거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은 사람 다 죽어. 먹은 사람 살아. 그래서 이 주변이 난리가 나. 이 열기가 막 와서 돌멩이가 막 녹아 흘러내려. 그래서 이 소련에서 이 녀석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낸 애가 누구야? 이 주변 동네 마을에 있는 모든 소방차를 다 보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렇게 가다가 불 끄러 가다가 죽어요. 가면서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게 방사능의 위력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아직도 나온다 그래요. 멈출 수 없습니다. 대단하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방사능은 그치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는 터졌는데 그걸 봤으니 체르노빌 봤으니 물을 계속 쳐부어서 밸브를 그래서 거기에 이 온천이 마지막에 폭발하는 거를 막은 6명의 위인이 있어요. 이 위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결사대가 가서 수동으로 잠그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대폭발을 일으키지는 않는 겁니다.
신기하지. 그지? 아,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이렇게 방사능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방사능에 오염되잖아? 그러면 이 체르노빌에서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50cm짜리 지렁이가 발견되고 그래요. 니네 고질라란 영화 알아? 그 고질라가 방사능 오염돼서 큰 거죠. 영화 시작 장면에 섬에 미군들이 또는 이런 애들이 원자력 폭탄 실험을 해요. 오펜하이머처럼. 핵실험을 하다가 그 방사능에 오염된 애가 자라서 고질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좀 커져요. 그리고 돌연변이가 막 생깁니다. 그 돌연변이 중에 하나가 귀가 없는 토끼, 그리고 뭐 다리가 5개 달린 사슴, 뭐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그래요. 생태계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럼 다리 8개 달린 치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왕 생기고 그런 거 생기면 아싸 뭐 방사능 뭐 닭다리 많이 먹으니까 뭐 된 거죠. 문어를 잡았는데 봤더니 다리가 막 40개가 있는 거죠. 문어는 별론데 참치를 잡았는데 고래만한 거야. 오 이러잖아요. 이거 말하잖아. 오 그죠? 연어를 잡았는데 날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연어회도 먹고 닭날개 튀김도 먹고.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아. 나야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이러고 있다 뭐 뒤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일본에서 방류를 했으니 전 세계가 쉬쉬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의 위력이에요. 그게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일본의 위력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꼬라지를 당했으면 니네 그냥 알아서 뒤져라 그러고 절대로 못 방류하겠죠.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장 가깝죠. 그 가장 가까운 나라가 버려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보다 먼 나라는 뭐야 괜찮은가? 이렇게 된 거야. 결국에 아기는 우리나라예요.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하려나? 몰라. 자, 동위원소라는 거 있습니다. 질량수는 달라요. 원자번호는 같아요. 그 이유는 양성자는 같은데 중성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요거 내면 전학가라 그랬어. 파악은 하지마. 선생님은 못 믿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는 반드시요. 아까 했던 것처럼 H11, H12, H13 됐니? 그러면 얘 원자번호는 몇 번이야? 셋 다 1번, 1번, 1번이죠. 어때? 원자번호가 같으니 주기율표에 1번의 위치에 넣는 거 맞지? 원자번호와 같은 건 양성자 수라고 합니다. 하나. 됐죠? 한 칸 띄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중성자 수는 몇 개니? 질량수가 1, 2, 3이면 그러면 중성자 수는 없어요, 하나요, 2개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H1, 2, 3. 이 질량수가 원자량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수소의 원자량 얼마야? 됐니? 1이요. 아니요. 2요. 아니요.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산소 16, 산소 18. 산소의 원자량 얼마야? 니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아닐 수 있지. 이해되니?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야,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야? 아니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모든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 괄호치고 원자량을 써줘요. 나 다 외우고 있는데 왜 써줘? 써주는 이유가 저 동위원소 때문이에요. 됐나요? 수소의 원자량을 되게 다양하지만 1로 해! 라는 뜻이야. 됐니? 그거 안 써주면 화학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요?
1몰의 질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인간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그럼 1, 2, 3 중에 이걸 어느 걸 써야 될지 구별하지 말고 아예 평균을 냅시다. 됐나요? 아예 평균을 냅시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니? 이 동위원소 때문에 평균 원자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평균 원자량. 이 녀석은 제발 부탁이니까 통째로 외워주세요. 통째로. 그 중에 예를 하나 딱 들 거야. 그 예를 통째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균 원자량. 예를 들면 CL을 예를 들어요. 아예 외우세요. CL 원자번호는 17번, 얘는 17번. 그리고 CL의 원자량은 35짜리가 있고 얘 37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양성자 수는 17개로 동일하죠. 하지만 중성자 수가 얘는 18, 얘는 20개가 됐지. 됐니? 요거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동위원소 맞죠? 그럼 원자량을 뭘로 쓸 거야? 35고 하세요. 그럼 35를 하는 거예요. 37로 하세요. 37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평균값을 계산합시다. 됐니? 얼만큼씩 존재해? 자연계에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이 이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75% 있고요. 얘가 25% 있어요. 질량수 35짜리가 75% 이고요. 질량수 37짜리가 25% 있습니다.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75점 맞은 애가 35명, 25점 맞은 애가 37명. 그럼 이 반의 평균은 얼마야? 이거랑 똑같아요. 됐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35짜리가) 75% 있는 거 맞죠? 그치? 37짜리가 25% 있는 거 맞죠? 그걸 평균을 내려면 전체 값으로 평균 내야 되는 거 맞지? 됐어요? 왜 평균 원자량이에요? 좀 간단하게 표시하면 약분을 치는 거죠. 35짜리가 3 있어요. 37짜리가 1 있어요. 됐니? 25로 약분 친 거 맞죠? 그러면 얘는 4 있어요. 됐죠? 이 값을 뚱땅뚱땅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35.56. 저게 염소의 평균 원자량입니다. 다시요.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예요. 외우세요. 이걸 3칸을 맞추는 게 시험 문제예요. 질량수,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 이렇게 3총사를 구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제 많이 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애가 있었고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 질량수가 10, 얘는 12. 됐나요? 그럼 질량수 칸에 뭐 있는지 보이지, 그지? 자, 존재 비율 한번 해볼까? 얘 80%, 얘 20%. 됐니? 자, 평균 원자량 얼마에? 계산돼요? 얼마? 찬영 얼마네? 11.2. 어때? 나한테 선행하는 건 막 지그지. 짱이지, 그지? 어때? 이 계산이 한 방에 11.6이요? 됐어요? 계산해. 모르겠으면 계산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 10짜리가 80 있고요. 더하기 12짜리가 20 있고요. 얘를 100으로 나눠주면 값이 나오겠죠? 됐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B라는 애가 있었어 20, B라는 애가 있었어 21. 됐나요? 평균 원자량이 20.8이래요. 자, 존재 비율 몇 대 몇? 뚱나무주의. 됐나요? 자, 암산 천재 맞지, 그지? 이거 화학 천재잖아요. 아, 내가 얘기했잖아. 나한테 화학 배우면 화학 천재가 된다고. 그래서 숫자 바꿔볼까요? 20.1. 자, 존재 비율 얼마야? 그래서 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9대1. 진짜 잘하지, 그지? 짱이지. 이거 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삼총사, 질량수,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 중에 하나를 지우면 그 하나를 맞추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패턴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질량수,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 됐나요? 요 패턴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특히 존재 비율 물어보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라는 애가 있었고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자, 아무거나 해봅시다.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10, 12 몇 대 몇이니? 평균 원자량이 11.6이었죠. 존재 비율 몇 대 몇? 됐니? 그럼 이거 수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x라고 놔두면 얘는 100-x 되는 거 맞지? 그죠? 그 수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해요. 10 곱하기 x% 더하기 12 곱하기 100-x. 그런 다음에 얘를 100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원자량이 되겠죠. 그럼 x 값을 구할 수 있지. 됐어요? 그럼 얘를 그냥 보고 여기 맞출 수도 있죠. 11.6이라면 얼마? 4로 나눴으니까 1대 4야. 됐지? 얘 20%, 8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농도 파트 할 때 알려줬는데 얘 알려주면 또 틀려오는 애들이 많아서 됐죠? 얘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빨리 한다고? 자, 평균값 한가운데가 11이랬지. 근데 11.6이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겠죠? 그치? 그럼 11.6을 올려면 몇 칸 오면 돼? 그래서 한 칸 오고요. 여기서 4칸 가면 되죠. 여기 있죠. 0.4 내려오고요. 0.4 4번 가면 11.6 맞죠? 됐어? 그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한 칸 왔고 4칸 갔어. 1대 4. 4대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 11.6은 12에 가깝죠? 그러니 이쪽 편에 있는 12에 있는 애가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럼 암산으로 그냥 툭툭툭 해내셔도 됐습니다. 이 수직선은 내 거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얘요 존재 비율이 9대 1이래. 자, 평균 원자량 얼마? 그럼 아주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니까 얘가 많지. 그럼 평균 원자량은 여기 어디겠죠? 됐어요? 여기서 몇 칸 가면 돼? 9칸 가면 돼요. 여기 3칸 오면 되죠. 여기 값 얼마니? 여기 9칸 오고 여기 1칸 가면 돼. 얼마? 10.2? 10.2. 어때? 괜찮지, 그치? 이거 괜찮죠? 뭐만 안 쓰면 돼? 이 뒤집어 써오지만 않으면 돼요. 됐나요? 얘 되게 괜찮고 빵빵법인데 내가 괜찮고 빵빵법 많이 가르쳐줘요. 요거 외우세요. 염소 35점. 외워. A라는 애가 있었는데 B라는 애가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35.5야 평균 원자량이. 됐나요? 그럼 얘 35고요. 얘 37이고요. 3대 1이에요. 무조건이요. 됐나요? 그냥 얘를 그냥 CL이라고 넣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
자연계의 존재 비율은 원소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존재 비율이 바뀌지 않아요. 니네도 수능을 화학원을 본다면 내가 이거 3개를 적어줄 거예요. 3개를 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 했잖아요. 벌써. 네, 대신에 요 녀석이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요. 됐어요? 평균 원자량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책에 안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렇게 갖고 올게요. CL2의 평균 분자량. 자, CL2의 평균 분자량 얼마? CL의 평균값이 얼마야? 35.5요. 그러니 이 녀석의 평균 분자량은 71이에요. 됐나요? 평균 원자량을 사용해서 평균 분자량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교재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CL2 동위원소는 몇 종류? 동위원소는 2종류죠. 그지? 35짜리와 37짜리. 그럼 이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CL2 분자는 몇 종류? 됐어요? 잘 봐. 얘요. CL 두 마리가 붙을 거 맞지? 그럼 자연계에 35짜리가 있고 35짜리도 있다고 했지.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가 나오는 거야? 70짜리가 나오는 거 맞죠? 됐니? 한 번만 더요. CL인데 여기 35, 여기 37 붙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야? 72짜리가 태어날 수 있지, 그지? 다시 한 번요. CL 요거 안 쓰면 틀려요. 37이 앞에 붙고 35가 뒤에 붙을 수도 있지. 됐나요? 얘 얼마야? 72요. 됐니? 그럼 마지막 하나요. CL 37짜리가 붙으면 분자량 얼마? 74짜리가 태어날 수 있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위원소가 2종류라면 이거로 만들 수 있는 분자량이 다른 분자는 3종류예요. 됐니? 그럼 이렇게 CL2 1몰을 여기다가 담갔는데 이 안에 70짜리도 있고 72짜리도 있고 74짜리도 존재하는 거 맞지? 됐어요? 여기에 70짜리도 있고 72짜리도 있고 74짜리도 있잖아요. 실문이요. 70짜리는 몇 몰? 이걸 맞추는 게 니네 시험 문제야. 이걸 아주 빨리 하세요. 아주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일단 기본 사항부터 해봅시다. 기본 사항이 뭐냐면 요 안에 CL 35와 37짜리가 이 안에 막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서로 만나서 70짜리가 될 수도 있고 만나서 72짜리가 될 수도 있고 만났는데 74짜리도 될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에 만날 건데 이 만나는 요 녀석이 35짜리일 확률은 얼마야? 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35인애와 37인애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3이면 이 녀석이 1만큼 존재 비율이 있는 거 맞죠? 됐어요? 여기 박스 안에다가 하얀 공 3개랑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하나를 넣고 하나 뽑아. 빨간 공이 나올 확률.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비율이 요 앞에 35가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3이요. 왜? 존재 비율이 3대 1이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4분의 3의 비율이 나와요. 그럼 뒤에 공을 또 뽑았는데 또 빨간 공일 확률 얼마? 4분의 3이요.
됐니? 다시 한번 이퀄 쳐볼까요? 자, 맨 앞에 35가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3이에요. 그럼 뒤에 파란 공 나올 확률은 얼마니?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됐어? 한 번만 더. 존재 비율이 3대 1인데서 하나를 꺼냈어. 빨간 공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파란 공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이게 35짜리죠. 이 37짜리죠. 됐어요? 35 나올 확률 얼마? 4분의 3이에요. 37 나올 확률 얼마? 됐어? 한 번만 더 얘를 만들 거야. 37짜리 올 확률 얼마? 37 올 확률 얼마? 되니? 그럼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다 그랬지. 여기에 CL35짜리와 CL37짜리가 들어있는데 존재 비율은 3대 1이요. 그럼 여기에 CL2인데 70짜리가 될 확률은 얼마라고? 16분의 9요. 그럼 요 안에 CL2 72짜리가 들어올 확률은 얼마라고? 16분의 3? 16분의 3 합쳐서 16분의 6이요. 됐어? 다시요. CL2를 여기서 꺼냈는데 걔가 74의 몸무게를 가진 확률은 얼마야? 16분의 1이요. 됐니? 만약에 이 안에 여기 문제처럼 CL2가 1몰이라면 70짜리는 몇 몰? 16분의 9몰, 72짜리는 16분의 6몰, 74짜리는 16분의 1몰이에요. 됐어요? 전부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70 곱하기 16분의 3, 16분의 9, 72 곱하기 16분의 3, 16분의 6, 74 곱하기 16분의 1. 그래서 전체 1로 나누면 평균 분자량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얘 한번 들어볼게.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A라는 애가 있었고 A라는 애가 있었는데 동이 원소 맞죠? 얘가 10이고요. 얘가 12라 그랬어. 됐니? 줘볼게요. 얘가 1대 4의 비율을 갖는데 됐어? 그럼 얘 평균 원자량이 얼마라고? 빨리 계산되니? 11점? 하나, 둘, 셋, 넷. 11.625. 됐어요? 됐어? 그럼 얘가 A2를 만들 건데 이 녀석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니? 됐니? 그럼 23.2라고 쓴 거 맞지? 됐어? 자, 다시요. 동위원소 몇 종류? 2종류. 그럼 A2는 총 몇 종류? 3종류.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가 동위원소가 2종류니까 A2 분자는 3종류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됐어요? 그럼 A2 3종류인데 A2, A2 됐어요? 그럼 얘는 제일 가벼운 애 맞지? 제일 가벼운 애는 누구랑 누구랑 만나네? 10과 12 만나네. 그럼 분자량 얼마짜리? 20짜리. 됐어? 그럼 A2 중간 거는 두 개가 만난 거 22짜리. 세 번째 제일 무거운 애는 24짜리. 됐니? 자, 그럼 질문이요. 얘가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 얼마? 해볼까요? 또 한 번 해볼게. 얘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A10짜리와 A10짜리 만들어진 거 맞죠? 그럼 또 주머니를 준비. 10짜리 몇 마리가 있어야 돼? 한 마리가. 12짜리는 4마리가. 얘 10짜리, 얘 12짜리. 하나 더했어? 노란 애인 확률을. 그래, 5분의 1이에요. 또 해서 꺼냈어? 노란 애인 확률. 그럼 얘는 25분의 1만큼 있는 거야. 됐니?
만약에 이 공간 안에 1몰만큼 모았다면 20짜리 분자량을 가진 A2는 몇 몰 생기는 거야? 25분의 1몰이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A10짜리와 A12짜리가 붙은 거랑 A12짜리와 A10짜리가 붙은 거 맞지, 그지? 그럼 얘는 5분의 1, 5분의 4. 25분의 4요. 얘도 25분의 4요. 더하면 얼마? 25분의 8. 됐어? 그럼 다시 얘는요. 25분의 16. 됐니? 자, 평균값은 22니? 안 되지. 그죠? 왜 존재 비율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준다 그랬어요. 지워볼까요? 쉽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의 분자량, Y축의 존재 비율. 처음에 찍었어 70, 두 번째 찍었어 72, 세 번째 찍었어 74. 자, 70짜리가 몇 퍼센트? 16분의 9%. 막대기 2만. 여기가 16분의 9예요. 두 번째 막대기는 얼마? 16분의 6. 두 번째 막대기는 16분의 6이요. 세 번째 막대기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죠. 되셨나요? 그럼 요 가운데 값이 평균 원자량이니? 아니요. 얘도 막대기로 그릴 수 있나요? 얘도 막대기를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보면 20짜리와 22짜리와 24짜리가 있지. 20짜리 얼마? 1이요. 22짜리 얼마? 8이요. 24짜리 얼마? 16이요. 됐나요? 그럼 평균 원자량은 22니? 아니죠. 그래서 참 이 확률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선생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니네 생물을 졸라 잘하니까 유전을 쓰는 거예요. 생물을 졸라 잘하니까 유전을 하세요. 나중에 유전을 생물에 배울 때도 이 방법을 쓰세요. 자, 해볼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 중에 아빠가 주는 생식세포와 엄마가 주는 생식세포가 있지, 그지? 됐어? AA, BB 이런 유전자형을 가졌다면 A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 주는 거 맞지? 이게 유전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CL이라는 애가 있고 CL이라는 애가 있어. CL과 CL이 있었는데 얘가 35짜리죠. 얘가 37짜리고요. 35짜리와 37짜리예요. 됐니? 그래서 얘네 네 마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날 확률이 이렇게 정해지겠지. 그럼 얘랑 만나면 몸무게 얼마짜리가? 70짜리가. 얘랑 만나면 72짜리가. 얘랑 만나면 72짜리가. 얘랑 만나면 74짜리가. 됐나요? 동위원소가 두 종류면 만들 수 있는 분자는 몇 종류? 세 종류. 여기까지 되니?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건 되게 쉬워. 이 비율을 찾는 거잖아요. 비율을 여기다가 써요. 얘 존재 비율 얼마? 얘 존재 비율 얼마? 얘 얼마? 됐니? 얘랑 만나면 얼마? 9요. 얘랑 만나면 얼마? 3이요. 얘랑 만나면 3이요. 얘랑 만나면 1이요. 됐니? 그럼 전체가 얼마야? 16이요. 그럼 16분의 70 태어날 확률은 9요. 됐어? 이런 걸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지워볼게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A10, A12 존재 비율이 1대 4래.
그럼 평균 원자량은 11.6 뭐 이렇게 됐어.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A2, A2 20, 22, 24짜리는 몇 %씩 됐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 유전 A10, A12, A10, A12 이렇게 됐니? 얘랑 만나면 20, 22, 22, 24 됐어요? 확률 보세요. 얘 비율이 얼마라고? 1이요. 얘 4요. 얘 1이요. 얘 4요. 만나면 1이요. 만나면 4요. 만나면 4요. 만나면 4, 4, 16이요. 됐어요? 전체 값 얼마야? 25 분의 20 나올 확률은 되니? 전체 값 25 분의 22 나올 확률은 됐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선생아, 난 생물하기 싫은데? 난 생물 안 할 건데? 난 생물 안 할 건데? 나는 수학할 건데? 수학하세요. 애의 존재 비율을 제곱하면 얘 비율이 나와요. 됐어? 9, 2AB 6, 1이요. 됐니? 수학해. 얘도 한번 해볼까? 25분의 16. 이렇게 세 가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자, 보세요. 존재 비율을 제곱해요. 1, 8, 20, 16. 됐죠? 되니? 근데 나 천재 같지? 그죠? 이걸 이해 못하면 나의 천재적인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됐어요? 자, 얘네 둘이서 하면 얼마야? 5요. 5제곱은 얼마야? 25요. 그 중에 요거 제곱 얼마라고? 요거 2AB 하면 얼마라고? 요거 제곱하면 얼마라고?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써주면 원자의 존재 비율을 여기다 써요. 됐니? 그럼 여기가 뭐 1대 4라고 나오면 요걸 더해서 제곱하는 거 맞지? 요렇게 쓰기만 하면 얘를 안 해도 돼요. 3 해볼까요? 3대 1. 자, 얘랑 비교해서 보세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CL 70짜리가 35짜리가 붙어서 CL2 70짜리가 나올 확률은 CL2 72짜리가 나올 확률은 CL2 74짜리가 나올 확률은 얘요. 전체 더 다음은 얼마야? 16이요. 33은 9. 얘는 16이요. 얘도 16이요. 맨 마지막 건 가벼운 애죠. 1제곱하면 1이요. 가운데 거 얼마야? 2AB. 네. 수학하세요. 아니면 생물하세요. 평균 분자량은 화학이 아니야. 화학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했던 거 하면 돼. 주머니를 넣어서 이거를. 이게 화학이에요. 됐나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 하나요. 10, 12, 14. 1대 2대 1이요. A10, A12, 14, 12, 20, 22, 24. 됐나요? 그럼 동위원소가 얘네 둘 맞지? 존재 비율 몇 대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그럼 평균 원자량이 얘죠. 1대 1이니까요. 이해되니?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화학 수능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지, 그지? 내신용으로 나오더라도 써먹으면 되는데 학교 선생 중에
이런 걸 막 설명해 주는 학교 선생님이 어딨어? 없어요. 왜? 귀찮잖아요.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만이라도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 이 뒤에 거는 나중에 뭐 마더텅이라든가 수능 특강을 풀 때 시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됐지? 그때 요렇게 하든가 요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꼭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한 거 되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꼭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 이 단어 만만치 않지, 그지? 됐니? 꼭 복습하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고생.